엄마 나 하버드 붙었어?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갈 것 같아 폭우가 쏟아지는 묘지 낡은 우비의 소년이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재벌 회장의 가슴이 무너져 내린 때쯤 갑자기 나타난 친부는 19년 만에 나타나 위로는커녕 소년을 사채업자에게 질질 끌고 갔습니다. 이 자식 하드 의대 합격증이야. 졸업하면 연봉이 수십억이라고. 이거 담보로 5천만 당겨줘. 아빠 어떻게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거나 도박비대 눈이 멀어 아들의 미래를 팔아넘기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쾅 하고 문이 부서지며 지팡이를 든 노신사가 들이닥쳤습니다. 내 딸도 죽였으면서 이제 손주놈 인생까지 망치려 들어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천재 소년에게 나타난 재벌 할아버지. 이제 핏줄을 건 그들의 통쾌한 응징이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듣고 계신 분과 가족분들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해지실 거예요.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한광훈 회장이 수행비서가 받쳐든 우산을 손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만 다녀오마. 비서가 곤란한 표정으로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길이 미끄러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광훈이 지팡이로 젖은 땅을 쿵 찍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괜찮아. 내 딸 만나러 가는 길이니 가족끼리만 있고 싶네. 수행원들이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나자 한광훈은 흙탕물에 젖어가는 구두를 끌며 산피탈을 올랐습니다. 20년 전 제 손으로 내쳤던 딸 한수연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죠. 관리가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한 봉분 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못난 애비가 왔다. 20년이나 걸려 이렇게 보는구나. 미안하다. 한광훈이 묘비를 바라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묘소 구석진 곳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한광훈이 고개를 돌려보니 얇은 비닐우비 하나에 의지한 채 묘석을 끌어안고 웅크려 있는 소년이 보였습니다. 소년은 비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서류 봉투를 품속에서 꺼내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엄마가 나 하버드 의예과에 붙었어. 소년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어깨를 들썩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없어서 보여줄 수가 없어. 엄마 고생만 시키고 나 의사 되는 거 못 보여줘서 너무 미안해. 한광훈은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소년이 내려놓은 서류 봉투 겉면에는 빗물에 번져가고 있었지만 선명하게 하버드 대학교라는 로고와 박진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광훈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우산을 소년의 머리 위로 씌워 주었습니다. 그늘이 지자 놀란 소년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소년의 큰 눈망울은 죽은 딸 수연의 눈매를 쏙 빼앗아 있었습니다. 한광훈이 충격에 비틀거리며 입술을 달겠습니다. 내가 수연이 아들이냐? 박진우는 낯선 노인의 등장에 겁을 집어먹은 표정이었습니다. 박진우가 봉투를 황급히 챙겨 뒷걸음질며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박진우는 어딘가 불안한 눈빛과 움츠려든 모습으로 황급히 도망치듯 산 아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한광훈은 멀어지는 소년의 뒷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다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실장 박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상무 당장 알아봐라. 내 딸 수연이, 그리고 방금 내려간 저 아이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조사해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집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박진우의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행적이 담긴 두꺼운 보고서와 수십 장의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한광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무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사위였던 박호준는 17년 전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서 재산을 전부 탕진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치자 당시 2살이었던 진우군과 회장님의 딸 한수연을 버리고 야반도주했습니다. 한광훈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을 가? 수연아, 아비가 그렇게 결혼을 반대했. 건만 결국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한광훈의 시선이 다음 페이지에 꽂혔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딸 수연이 식당 주방과 공사장 한바집을 전전하며 일하는 모습이 찍힌 뒷바른 과거 사진들이었습니다. 박상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따님께서는 낮에는 식당, 밤에는 공장 야간조를 뛰며 하루 시간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진우군을 보육원에 보내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버티셨던 것 같습니다. 한광훈이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내 새끼를 지옥에 방치했어? 내쫓지 말고 죽도록 더 죽도록 말려야 했어. 박상무가 눈가를 훔치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결국 영양실조와 과로로 심장에 무리가 와서 고독사하셨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어린 진우군이 엄마가 잠든 줄 알고 이틀 동안이나 시신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경찰 기록입니다. 그만해. 한광훈이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내며 오열했습니다. 딸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존심 때문에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던 자신이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책상에 엎드려 울던 한광훈이 붉어진 눈으로 박상무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손주 녀석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박상무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곰팡이가 검게 핀 반지 하방, 편의점 유통기한 폐기 도시락들이 쌓여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현재 보증금 300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하는데 그마저도 폐기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형편입니다. 한광훈이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하버드는 합격했다며? 네, 맞습니다. 하지만 입학 예치금을 마련하지 못해 합격 취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은행 대출도 장학재단 지원도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한광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사위 박호준의 신상 정보 서류를 집어 펜이 부러질 정도로 내리찍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 짐승만도 못한 박호준 놈 잡아와 지구 끝까지 쫓아서라도 내 앞에 무릎 꿇려. 박상무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수배하겠습니다. 한광훈이 벽에 걸린 딸의 액자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액자 속의 딸은 20년 전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광훈이 액자를 쓰다듬으며 목이 맨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아, 내가 너는 지켜주지 못했지만 내 아들은 내가 꼭 지킨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진우만큼은 떵떵거리며 살게 해줄게. 한편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안이었습니다. 천장 곳곳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는 양동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젖은 하버드 합격증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헤어 드라이어에 따뜻한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제발 번지면 안 되는데. 박진우가 조심스러운 손길로 종이를 말리던 그때였습니다. 펑. 작은 소음과 함께 드라이어가 멈추고 방 안의 전등이 모두 꺼져버렸습니다. 낡은 두꺼비집이 습기를 이기지 못하고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치읓 같은 어둠이 좁은 방을 집어삼켰습니다. 박진우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드라이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끌어안고 멍하니 앉아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합격증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진우가 동사무소의 문을 힘없이 밀고 나왔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손에 들린 서류 뭉치는 굽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의 딱딱한 목소리가 여전히 귀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박진우님, 서류상 부양 의무자인 아버지가 생존해 계십니다. 소득이 잡히지는 않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긴급 생계비 지원은 어렵습니다. 박진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뜯긴 하늘이 꼭 자신의 처지 같았습니다.
터덜터덜 걸어 집에 도착한 박진우는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출력한 입학포기 각서였습니다. 박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펜이 종이 위에 닿았지만 차마 이름을 쓰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박진우가 벽에 붙어있는 어머니의 낡은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아빠라는 사람은 살아있으면서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박진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각서 위를 적셨습니다. 같은 시각 강원도 정선의 뒷골목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바닥에 박호준이 처참한 몰로 나굴고 있었습니다. 험상궂은 사채업자 2명이 박호준의 배를 걷어차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야, 이 사기꾼 새끼야. 오늘까지 5천만 원 갚는다고 했어. 안 했어. 박호준이 입안에 고인 피를 뱉어내며 사채업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콩팥이라도 팔아서 갚겠습니다. 사채업자가 비웃으며 박호준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콩팥술이랑 도박에 찌든 내 장기를 누가 사냐.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는 게 낫겠다. 사채업자가 주먹을 지켜 순간이었습니다. 쓰레기 장협 전당포 유리창 너머로 켜져 있는 TV 뉴스가 박호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 하단에 붉은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보유원 출신 고아 역경 딛고 하버드 의예과 수석 합격 화제 그리고 화면 가득 낯익은 소년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박호준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맞아서 퉁퉁 부은 눈두덩이 사이로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잠깐만요. 형님 저거 보십시오. 박호준이 다급하게 손가락으로 TV를 가리켰습니다. 저놈 접어두 붙은 놈이 제 아들입니다. 사채업자가 TV와 박호준을 번갈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랄나고 자빠졌네. 내 놈 아들이면 고아라고 나오겠냐? 진짜입니다. 제가 17년 전에 버리고 나온 그 놈이라고요. 하버드 의사면 나중에 연봉이 얼만 줄 아십니까? 수십억입니다. 수십억. 그깟 5천이 문제입니까? 박호준이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사채업자 두목이 턱을 쓰다듬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호 진짜 내 핏줄이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좋아. 딱 일주일 준다. 아들놈 데리고 와서 돈 갚을 능력 증명해. 안 그러면 내 놈은 그날로 강원도 딱 밑거름 되는 거야? 박호준이 바닥에 머리를 쾅쾅 찌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반지하방 박진우는 입학포기 각서에 막 서명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낡은 철문이 쾅하고 거칠게 열렸습니다. 깜짝 놀란 박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가에는 17년 만에 나타난 박호준이 서 있었습니다. 급하게 구한 듯 사이즈가 맞지 않는 싸구려 양복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잔뜩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박호준이 박진우를 보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와 다짜고짜 껴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진우야. 아빠가 왔다. 살아 있었구나. 박진우는 낯선 남자의 냄새와 갑작스러운 포옹에 숨이 막혔습니다. 박진우가 온 힘을 다해 박호준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박호준이 바닥에 주저앉아 짐짓 넣은 표정으로 눈물을 쥐어짰습니다. 나다 내 애비다. 17년 전에 사업이 망해서 빚쟁이들 피하다가 외국에 잡혀갔었어. 거기서 노예처럼 일하다가 이제야 탈출해서 너 찾으러 온 거야? 박진우가 뒷걸음질 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엄마는 아빠가 도박하다 도망갔다고 했어요. 당장 나가세요. 박진우가 문을 가리켰지만 박호준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진우의 책상 위에 놓인 하버드 합격증을 견는 확인하고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죽을 죄를 졌다. 그런데 내 엄마 소원이 뭐였냐?
너 의사 만드는 거 아니었냐? 박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에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삐걱거렸습니다. 박호준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박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못한 거 다 해줄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학 자금이랑 생활비 대주마. 내 엄마 유언은 지켜야 할 거 아니냐? 박진우가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정말로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 돈 없으면 합격 취소돼요. 그럼 당연하지. 아빠가 다 해결해 놨다. 장학재단 이사장님이랑 미팅도 잡아놨어. 당장 가자. 박진우는 눈앞에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지만 합격증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더 컸습니다. 결국 박진우는 박호준이 내미는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박호준은 박진우를 재촉해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골목길에는 렌트한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박호준은 운전대를 잡으며 휴대전화를 꺼내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건 데려갑니다. 조수석에 앉은 박진우는 창밖을 보며 희망에 부풀어 있느라 박호준의 비릿한 미소를 보지 못했습니다. 차는 서울 도심을 벗어나 점점 외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주변 풍경이 황량해지자 박진우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아빠, 장학재단이 왜 이런 데 있어요? 박호준이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진짜 부자들은 티 안 내는 법이야. 이사장님이 워낙 검소하셔서 임대료 싼 곳에 사무실을 두셨단다. 차가 멈춘 곳은 간판도 없는 허름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 셔터는 반쯤 내려가 있었고 입구에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머뭇거리며 내리지 않으려 하자 박호준이 진우의 등을 떠밀며 재촉했습니다. 뭘 꾸물거려? 이사장님 기다리신다. 얼른 올라가자.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어두컴컴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박진우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철문 앞에 선 박호준이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제 아들 데려왔습니다. 박진우가 쭈격거리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장학재단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부연 담배 연기너로 보이는 것은 험상궂은 문신을 한 사내들과 야구방망이 그리고 탁자 위에 어지럽게 놓인 현금 닷발뿐이었습니다. 소파 중앙에 앉아있던 사채업자 두목이 다리를 꼬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 진짜 데려왔네. 하버드 도련님 오셨구만.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은 박진우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 아빠, 이게 뭐야? 나가요, 빨리. 박진우가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박호준이 박진우의 뒷덜미를 낙습니다. 박호준의 표정은 조금 전에 비굴한 아버지에서 먹잇감을 잡은 짐승의 표정으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박호준이 사채업자에게 품에 있던 박진우의 꼬깃꼬깃한 합격증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확인하셨죠? 이놈 하버드 합격증입니다. 이놈 미래 소득 전부 담보로 잡고 제빚 5천 퉁치고 추가 대출까지 시원하게 당겨주십시오. 박진우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돕기는커녕 팔아넘기려 한다는 사실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에서 피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믿었던 아버지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에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박진우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아빠가 아들을 돈 받고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박호준이 콧방귀를 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구했습니다. 분야 말은 똑바로 해라. 파는 게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한 투자야. 너 의사 되면 5천만 원은 껌값이잖아. 키워준 값은 해야지. 소파에 앉아있던 사채업자 두목이 킬킬거하며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자, 감동적인 부자 상봉은 나중에 하시고 도장부터 찍자고 박진우가 서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평생 소득의 90%를 채권자에게 상환한다는 내용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출 계약서가 아니라 평생을 빚제 노예로 살아야 하는 노예 계약서나 다름 없었습니다. 두목이 턱짓을 하자 문신을 한 건달 2명이 박진우의 양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 이거 불법이야. 난 미성년자라고. 박진우가 악을 쓰며 테이블 위에 있던 묵직한 유리 재떨리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건달들이 더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굵은 팔뚝이 박진우의 목을 감아 조르고 다른 한 명이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박진우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건달이 박진우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위로 짓눌렀습니다. 뺨이 차가운 유리 테이블에 눌려 뭉개졌습니다. 아기 힘이 좋은 놈이네. 손가락 펴 건달이 더러운 걸레를 박진우의 입에 쑤셔 넣어 비명을 막았습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저으며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죠. 건달이 박진우의 엄지손가락을 억지로 펴서 붉은 인주가 묻은 스펀지로 가져갔습니다. 박진우의 눈동자가 아버지를 향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는 처절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호준은 아들의 시선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오로지 두목이 금고에서 꺼내 세고 있는 5만 원권 현금 다발에만 고정되어 있었으니까요. 박호준이 돈을 보며 침을 꼴깍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저거면 빚 갚고도 한참 놀 수 있어. 박진우의 눈에서 절망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지손가락에 차가운 인주가 묻었습니다. 이제 종이에면 끝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콱 귀를 찢는 괴음과 함께 굳게 잠겨있던 철제 현관문이 뜯겨나가듯 열렸습니다. 다혹한 먼지와 함께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뭐야? 누구야? 돈을 세던 두목이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경호원들이 공봉을 휘두르며 건달들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박진우를 누르고 있던 건달들도 경원들의 발차기에 맞아나가 떨어졌습니다. 으악.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진우는 풀려난 몸을 웅크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뜯겨나간 문 사이로 누군가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최고급 맞춤 코트를 입고 손잡이가 황금으로 장식된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 바로 한광훈 회장이었습니다. 한광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박진우를 만난 직후 비서실장에게 지시에 붙여두었던 경호팀이 납치 정황을 포착하고 즉각 보고한 덕분이었습니다. 한광훈은 바닥에 널브러져 떨고 있는 박진우에게 다가가 입에 물린 걸레를 빼내고 자신의 코트를 버서에 덮어주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된 박호준이 품에 돈가방을 꼭 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뭐야? 남의 가정사에 왜 끼어들어? 이거 내 돈이야. 박호준이 사죄질을 하며 한광훈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한광훈이 쥐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올려 박호준이 들고 있던 돈가방을 3개 내리쳤습니다. 퍼 가방이 터지면서 5만 원권 지폐들이 허공에 흩뿌려졌습니다. 박호준이 내 돈하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대로 지팡이를 들어 박호준의 정강이를 후려쳤습니다. 박호준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한광훈이 박호준의 멱살을 지팡이 끝으로 누르며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 딸도 내 놈의 그 지독한 가난과 무능 때문에 죽었는데 이제는 하나 남은 손주놈 인생까지 팔아먹으려 들어 박호준이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한광훈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딸이라니 당신이 설마 그래 내가 수연이 다 내 놈이 20년 전에 꼬셔내 망가뜨린 그 여자의 아버지란 말이다. 한광훈의 눈에서 불길이 일었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몰려있던 사채업자들이 대성그룹 배지를 단호원들과 회장의 기세에 눌려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두목이 비굴하게 웃으며 손을 빗습니다. 아이고 회장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저희는 그냥 아버지가 데려왔길래 한광훈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변명은 경찰서 가서 해라.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더니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한광훈이 미리 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둔 덕분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사채업자들과 박호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호준이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박진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우야, 아들아, 아빠 좀 살려줘. 이거 다 오해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박진우는 멍하니 서서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저도록 역겹게 들릴 수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박진우가 눈물을 손등으로 벅벅 닦아내며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당신 내 아빠 아니야? 박호준의 절규가 멀어지고 사무실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한광훈이 떨고 있는 박진우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았습니다. 많이 무서웠지? 미안하다. 할애비가 너무 늦게 왔어. 박진우가 떨리는 눈으로 한광훈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알버지. 그래, 내가 내 외할아버지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할애비가 널 지켜줄 거야. 한광훈이 박진우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건물 밖에는 검은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한광훈은 비서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오라 시킨 뒤 얼음장처럼 차가운 박진우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잡아주었습니다. 가자. 이제 진짜 내가 있어야 할 집으로. 박진우는 따뜻한 할아버지의 손기운에 긴장이 풀리며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리무진은 어둠을 뚫고 대성그룹 저택을 향해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성그룹본과 저택 2층 박진우의 방은 웬만한 아파트 한 채보다 넓었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바닥에는 발이 푹 빠질 만큼 두꺼운 페르시아 카펫이 깔려 있었죠. 하지만 박진우는 침대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 가사 도우이 아주머니가 과일을 깎아주고 가면서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반지하에서 살며 남에게 고개 숙이는 일에만 익숙했던 박진우에게 이런 대접은 바늘 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박진우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학교 갈 준비하라며 주신 용돈 봉투가 뜯지도 않은 채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돈은 못 쓰겠어? 박진우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화려한 꽃들이 만발해 있었지만 박진우의 마음은 여전히 회색빛 반지하 방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회원제 룸살롱이었습니다. 은밀한 밀실한 최고급 양주가 세팅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대성그룹의 실세 한성철 전무였고 맞은편에는 유치장에 있다가 갓 풀려난 박호준이었습니다. 박호준이 양주를 물처럼 들이키며 껄껄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동기밖에 없다니까. 보석금도 내주고 이런 좋은 술도 사주고 내 친구 한성철이가 의리는 최고야. 한성철은 박호준의 너스레가 엮였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박호준 술 맛 좋으냐? 좋다마다 유치장 밥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살 것 같네.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20년 만에 동창회라도 하려고 부른 건 아닐 테고 한성철이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기억나. 20년 전 우리가 졸업하던 해 겨울 말이야. 박호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건 왜? 내가 한수연한테 접근했을 때 내가 시나리오 다 짜졌잖아. 수연이는 돈 많은 남자 싫어한다. 낭만적인 가난한 예술과 타입을 좋아한다. 옷 입는 법부터 말투까지 내가 다 코치해줬지. 덕분에 넌 재벌과 사위 노릇 잠시나마 해봤고 박호준이 입맛을 다시며 안주를 집어 먹었습니다. 아, 그랬지? 내 덕분에 수연이 꼬셔서 결혼까지 고인했지. 근데 그게 뭐 내가 시킨 대로 해서 수연이 쫓겨나게 해줬잖아. 너는 라이벌 제거해서 좋고 나는 돈 챙겨서 좋고 윈인 아니었어? 한성철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완벽했지? 내가 수연이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뜨려준 덕분에 회장님 눈밖에 났고 내가 그루
후계자 자리에 가까워졌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내가 싸질러 놓은 찌꺼기가 다시 굴러 들어왔단 말이지. 박호준이 술잔을 멈칫했습니다. 거기야 진우 말하는 거야? 한성철이 테이블 아래에서 칠가방을 꺼내 쾅하고 올려놓았습니다. 가방을 열자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박호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다 얼마야? 5억이다. 내 빚 다 갚고도 남을 돈이지. 한성철이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조건은 하나야. 20년 전처럼 이번에도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뭔데? 또 누구 꼬시면 돼? 아니, 이번엔 좀 더 확실한 거야. 내 아들 박진우. 처리해라. 박호준이 마시던 술을 뿜을 뻔했습니다. 저 처리하라니. 죽이라는 거야? 사고사든 실종이든 상관없어. 그냥 내 눈앞에서. 그리고 회장님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만 해. 유학 가기 전에 끝내야 돼. 박호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리 막장 인생이라도 친아들을 죽이라는 제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바로 현금 가방에 고정되었습니다. 도박 빚독촉의 공포가 부성애를 짓눌렀습니다. 이거 선불이지. 성공하면 뒤도 봐주는 거고 성공만 하면 해외로 빼돌려줄게. 평생 놀고 먹을 연금도 주고. 박호준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끌어안으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조화까지 것 없는 자식 셈 치지 뭐. 어차피 나랑은 연 끊긴 놈인데. 그러면서 박호준은 속으로 딴 생각을 했습니다. 한성철, 이놈 내가 보관하고 있는 20년 전 각서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그거면 나중에 더 뜯어낼 수 있어? 며칠 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사들이 가지치기 작업을 하느라 별채 쪽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무심코 그 앞을 지나가려던 찰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성철 전무였습니다. 박호준 그 멍청한 놈이 미끼를 물었어. 돈만 주면 자기 아들도 죽일 놈이야? 박진우의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우는 본능적으로 덤불 뒤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창문 안쪽에서 한성철이 통화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야. 약은 준비됐어? 그래. 회장이 평소 먹는 심장 영양제랑 똑같이 생긴 걸로 바꿔치기에 먹으면 바로 발작을 일으킬 거야. 박진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약을 바꿔치기 한다니 그것도 심장. 발작을 일으키는 약으로 말이죠. 회장이 쓰러지면 병원으로 옮길 거야. 그때 경비가 허술해질 테니 봐준시켜서 애새끼 납치하라고 해.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그 꼬맹이만 없어지면 회장은 껍데기야. 그룹은 내 차지가 되는 거라고. 박진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이걸 녹음해야 해. 할아버지를 살려야 해. 한성철의 목소리가 계속 녹음되었습니다. 주주총회 전까지 처리해. 아주 깔끔하게 통화를 마친 한성철이 창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쌀쌀하군. 한성철이 블라인드를 내리려고 창밖을 내다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진우는 급히 고양이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야옹. 한성철이 멈칫하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도둑이가 들끓는군. 조만간 싹 다 잡아버려야지. 블라인드가 내려가고 창문이 닫혔습니다. 박진우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박진우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해. 오늘 밤이라고 했어. 박진우는 정원을 가로질러 본관으로 달렸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거실 벽시계가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녁 식사를 하시고 약을 드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박진우가 식당을 향해 복도를 질주했습니다. 식당 입구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한성철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모부,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영양제 좀 챙겨 드세요. 미국에서 공수한 아주 귀한 약입니다. 박진우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드시지 마세요. 하지만 한 발 늦었습니다. 한 회장은 이미 한성철이 건넨 붉은색 알약을 입에 넣고 물컵을 들어 꿀 삼키고 난 뒤였습니다. 진우야, 왜 그러느냐? 땀을 뻘뻘 흘리고 한 회장이 인자한 미소로 박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진우는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습니다. 시선이 한성철에게 향했습니다. 한성철은 박진우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아주 섬뜩하고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도련님 어른이 약 드시는데 소리를 지르시다니 예의가 없으시네요. 한성철의 말에 박진우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약은 할아버지의 식도를 넘어 위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우의 눈동자가 공포로 커졌습니다. 이제 곧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감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안 돼, 할아버지. 박진우가 식탁으로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알약을 삼킨 한광훈 회장이 물컵을 내려놓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진우야, 왜 그렇게 사색이 되었느냐? 이건 그냥 영양제일 뿐이야. 하지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한광훈의 얼굴이 급격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흑광훈이 가슴을 움켜쥐며 식탁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그 바람에 식탁보가 당겨지며 접시와 유리잔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쨍랑 깨지는 소리가 식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 박진우가 쓰러진 한광훈을 끌어안고 흔들었습니다. 한광훈은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을 까뒤집은 채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그르렁거리는 끔찍한 소리가 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119 불러. 119. 박진우가 곁에 서 있는 한성철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한성철은 그제야 놀란 척 연기하며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니 회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거기 119죠. 여기 대성그룹 본가입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한성철의 목소리는 다급해 보였지만 박진우를 내려다보는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의 꽉 막힌 옷깃을 풀어헤치며 흉부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눈 좀 뜨세요. 하지만 한광훈의 몸은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들고 식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비키세요. 환자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며 한광훈을 들 것에 실었습니다. 산소기가 채워지고 긴박한 상황 속에 한광훈이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박진우가 눈물을 흘리며 구급차에 따라 타려 했습니다. 저도 갈래요? 저도 같이 가야 해요. 그때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2명이 박진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요. 우리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박진우가 경호원들을 밀치려 했지만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한성철이 걸어나와 경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가족이 아닙니다. 외부인이 탑승하면 의료진에게 방해만 될 뿐이니 막으세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유일한 손자잖아요. 당신이 약 먹였잖아. 당신이 그랬잖아. 박진우가 한성철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박진우의 양팔을 거칠게 제압했습니다. 한성철이 박진우에게 다가와 귀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증거 있어? 영양제 드시고 지병이 도지신 거야? 얌전히 있어라.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기 싫으면이 악마 같은 놈 출발하세요. 제가 보호자로 동승하겠습니다. 한성철이 구급차에 올라타 문을 닫았습니다. 붉은 경을 번쩍이며 구급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는 저택마당에 덩그러니 남겨진 박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한광훈 회장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한광훈은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성철은 즉시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습니다. 지금부터 VIP 병동 출입을 전면 통제하세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이면 안 됩니다. 보안 등급 최상으로 올리시고 재락 없는 면에는 일절 금지입니다. 그리고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선포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성철의 각본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저택에 남겨진 박진우는 불안감에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와 할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교차했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해,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한성철이 범인이라고. 박진우는 짐을 챙길 새도 없이 현관을 뛰쳐나왔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고 빗속을 뚫고 정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정문을 나서자마자 골목 어귀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박진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진우가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며 마스크를 쓴 건장한 괴한 3명이 튀어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박진우가 도망치려 몸을 돌렸지만 뒤에서 나타난 괴한이 박진우의 목을 낚아챘습니다. 박진우가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괴한 중 한 명이 지직거리는 전기 충격기를 박진우의 옆구리에 갖다 댔습니다. 파지지직 그 극심한 고통과 함께 박진우의 몸이 뻣뻣하게 굳으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괴한들이 자신을 짐짝처럼 차 안으로 던져 넣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차문이 닫히고 박진우의 세상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박진우가 눈을 떴을 때는 지독한 곰팡이 냄새와 냉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밧줄에 꽁꽁 묶여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낡은 의자에 결박된 채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폐기물들이 널려있는 허름한 컨테이너 창고였습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익숙한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 소주를 병째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호준이었습니다. 아빠진의 갈라진 목소리에 박호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술에 취해 눈이 풀린 박호준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어이구, 우리 하버드 도련님 깨어나셨네. 이게 무슨 짓이에요? 풀어줘요. 빨리. 박진우가 소리치자 박호준이 킬킬대며 손가락을 흔들었습니다. 조용히 해. 너만 조용히 있으면 다 잘 풀릴 거야. 너만 없으면 내 빚도 다 갚고 한 전무가 나 평생 먹여 살려준대. 효도하는 셈치고 그냥 죽어라. 박진우는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돈으로 보고 죽이려는 아버지를 보며 마지막 남은 일말의 정마저 산산이 조각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창고에 녹슨 철문이 열리며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정장에 넥타이를 맨 한성철이었습니다. 그는 더러운 바닥에 구두가 닿는 것이 싫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겠나. 한성철이 박진우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박진우가 묶인 채로 몸부림치며 한성철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할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살려내. 한성철이 피식 웃으며 박진우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걱정 마라. 아직은 숨부터 계시니까 내일 주주총회에서 내가 회장직 넘겨받으면 그때 편안하게 보내드릴 생각이다. 이 살인자 쓰레기 같은 놈 입이 거치네. 내 엄마 닮아서 그런가? 한성철이 박호준에게 시선을 돌리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얘야, 박호준. 마무리는 깔끔하게 해. 내일 주총 끝나고 나면 바로 처리해라. 사고사로 위장하든 자살로 꾸미든 알아서 하고 박호준이 비굴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유, 걱정 마십시오. 제가 또 연기 하나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박진우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한성철이 박진우의 생각을 읽은 듯 조소 섞인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 많이 억울해 보이는데 하나 알려줄까? 내 엄마 한수연도 참 멍청했지? 가난하지만 낭만적인 사랑 웃기고 있네. 한성철이 박호준을 가리쳤습니다. 저놈 내가 붙여준 거야? 20년 전에 내 엄마가 후계자 되는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젖지질난 놈 훈련시켜서 내 엄마한테 접근시킨 거다고. 내 엄마는 죽을 때까지 저놈이 운명의 사랑인 줄 알았겠지? 박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부모님의 결혼, 자신의 탄생, 어머니의 불행한 삶, 그리고 지금의 납치까지 모든 것이 저 두 사람의 추악한 거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엄마 인생을 망쳤어. 박진우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재갈이 물려있어 짐승 같은 울음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한성철이 혀를 차며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박호준에게 던졌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입 좀 다물게 해. 내일 연락할 테니 대기하고 있어. 한성철이 창고를 나가버렸습니다. 박호준은 바닥에 떨어진 돈봉투를 주워들고 냄새를 맡으며 환우성을 질렀습니다. 와우. 역시 한 전문통이 크시다니까. 박호준은 돈을 세느라 박진우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박진우는 눈앞에 아버지를 보며 공포 대신 차가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눈물이 말라붙은 자리에는 도끼가 서였습니다. 안 죽어. 절대로 여기서 안 죽어. 살아서 나가서 저 악마들을 내 손으로 부셔버릴 거야. 박진우는 결박된 손목을 비틀어 보았습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들어 쓰라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진우의 시선이 창고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박호준이 마시다 던져둔 깨진 소주병 조각이 희미한 달빛을 바다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한성철이 떠나고 창고 안에는 비한 족발 냄새와 알코올 향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호준은 배달 온 족발을 손으로 집어뜯으며 소주를 병째 들이켰습니다. 이게 사는 맛이지. 돈이 좋긴 좋아. 안 그러냐 아들. 박호준이 입가에 묻은 양념을 소매로 쓱 닦으며 킬킬거렸습니다. 박진우는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박호준의 경계심을 풀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박호준은 아들이 반응이 없자 재미없다는 듯 투덜거리며 다시 술병을 기울였습니다. 에이 재미없는 놈 왜 내 엄마 닮아서 아주 꽉 막혔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소주 3병이 바닥을 드러내자 박호준의 눈이 풀리고 혀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의자 위에서 휘청거렸습니다. 지금이야. 박진우가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일부러 더 갈라지고 힘없는 척 연기했습니다. 아빠 목이 너무 말라요? 물 한 모금만 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박호준이 개슴츠레한 눈으로 박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아 귀찮게 진짜 그냥 좀 참지. 제발이요. 가는 길에 물 한 잔은 줄 수 있잖아요. 박호준이 짜증스럽게 머리를 극적이며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체크래? 옛다. 인심 썼다. 박호준이 구석에 있는 수도가로 걸어갔습니다. 박진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몸을 바닥에 붙인 채 뱀처럼 꿈틀거려 아까 봐두었던 깨진 소주병 조각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등 뒤로 묶인 손이 유리 조각에 닿았습니다. 박호준이 물을 받아 돌아올 때까지 남은 시간은 기껏해야 1분 남짓이었습니다. 박진우는 망설임 없이 손목을 유리 조각에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석꺽석꺽 날카로운 유리가 밧줄을 긁을 때마다 살점이 함께 배어나갔습니다. 끔찍한 고통이 손목을 타고 올라왔지만 박진우는 비명 대신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자, 마셔. 박호준이 플라스틱 바가지에 물을 담아와. 박진우의 입에 들이부었습니다. 박진우는 밧줄을 끈던 손을 멈추고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신을 했습니다. 콜록콜록 아이고 더럽게 흘리고 난리야. 박호준이 혀를 차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술기운이 완전히 올라온 듯 박호준의 고개가 꾸벅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천둥 같은 콧소리 소리가 창고를 울렸습니다. 드르롱 박진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은 이미 피범벅이 되어 감각조차 없었지만 밧줄에 오리 하나 둘 끊어지는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조금만 더 마침내 툭하는 소리와 함께 굵은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박진우는 자유가 된 손을 앞으로 가져와 떨리는 손목을 감싸 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박진우는 이어서는 대신 잠든 박호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박호준의 낡은 양복 재킷이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에 잡힌 것은 박호준의 스마트폰과 두툼한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박진우는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현금 다발 사이로 깊숙한 곳에 누게 변색된 코팅지 한 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그것을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20년 전 날짜가 찍힌 은행 입출금 명세표와 메모리 카드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거다.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늘 말하던 보험이 이거였어. 박진우는 메모리 카드를 챙겨 자신의 바지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박호준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잠겨있는 화면에 박호준의 축 늘어진 엄지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띠링. 잠금이 풀렸습니다. 박진우는 곧바로 통화 녹음 목록을 열었습니다. 한성철 전문하고 저장된 이름과의 통화 내역이 수십 개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야 박호준. 회장 쓰러지면 바로 애 납치해. 내 엄마 한수연도 참 멍청했지? 조금 전 창고에서 들었던 끔찍한 대화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파일들을 선택해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으로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의 전송 막대가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50%, 60% 그때였습니다. 박호준이 으음하고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에 박진우의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박진우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숨을 멈췄습니다. 다행히 박호준은 다시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98%, 99% 전송 완료. 박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이곳을 빠져나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박진우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창고 입구를 향해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녹슨 젊은 손잡이를 잡고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기익 오래된 경첩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적 속에서 그 소리는 대포 소리만큼이나 크게 들렸습니다. 누구야? 박호준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텅 빈 의자와 열려있는 문 그리고 문가에 서 있는 박진우를 본 박호준이 용수철처럼 튀려올랐습니다. 얘야, 거기 앉서 너희 새끼 도망가면 나 죽어. 박호준이 소주병을 집어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박진우는 문 옆에 세워져 있던 빗자루를 박호준의 발밑으로 던지고는 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으악. 박호준이 빗자루에 걸려 요란하게 넘어졌습니다. 박진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차가운 자갈과 나뭇가지들이 맨발을 찔러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거기서 잡히면 죽여버린다. 뒤에서 박호준이 손전등을 비추며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박진우의 등 뒤를 어지럽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박진우는 숲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곳이라야 몸을 숨기기 쉬울 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돌뿌리에 채어 넘어질 뻔했지만 박진우는 구르듯 다시 일어나 달렸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끝이야. 할아버지도 나도 엄마의 복수도 다 끝이라고. 얼마나 달렸을까요? 숲의 끝자락에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도로였습니다. 박진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 도로변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마침 멀리서 대형 화물 트럭 한 대가 라이트를 켜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들며 두 팔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멈추세요. 제발요. 빵! 트럭이 굉음을 올리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거대한 트럭이 박진우의 코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열리고 기사가 고개를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이봐 죽고 싶어 환장했어? 밤길에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 박진우가 운전석 쪽으로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피범벅이 된 얼굴과 찢어진 옷, 공포에 질린 눈빛을 본 기사가 흠칫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저 좀 태워주세요. 뒤에 살인마가 쫓아와요. 박진우가 숲을 가리키자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사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일단 타 빨리. 박진우가 차에 올라타자마자 기사가 기어를 넣고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박호준이 도로변까지 뛰쳐나와 욕설을 퍼붓는 모습이 작게 멀어져 갔습니다. 박진우는 그제야 좌석에 몸을 파묻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학생 괜찮어? 피를 너무 많이 흘리는데 바로 앞 경찰서로 가줄까? 기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한성철이 손을 쓸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신고가 아니라 판을 뒤집을 한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방을 날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경찰서 말고 병원으로 가 주세요. 병원. 어디? 병원. 박진우가 피 묻은 손으로 주머니 속에 메모리 카드를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대성병원요. 서울에 있는 대성병원 VIP 병동으로 최대한 빨리 가 주세요. 사람 목숨이 달렸어요. 기사는 박진우의 단호한 태도에 군말 없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트럭은 어둠을 뚫고 서울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박진우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기다려요, 할아버지. 제가 가고 있어요. 놈들이 할아버지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할 거예요. 박진우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지로 뛰어드는 전사의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감도는 병원 후문 하역장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의료 폐기물을 싣고 나가는 트럭의 엔진 소리가 요란했죠. 그 소음에 묻혀 트럭 적재함 뒤에 매달려온 박진우가 바닥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박진우의 맨발은 이미 피투성이었고 트럭 기사가 빌려준 헐렁한 점퍼는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어요. 박진우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침 청소 용역업체 직원들이 자판기 커피를 마시러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하역장 한 구석에는 병실에서 나온 오염된 시트와 환자복이 가득 담긴 대형 철제 카트들이 줄지어서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망설임 없이 가장 구석에 있는 카트로 달려갔습니다. 뚜껑을 열자 피비린내와 약품 냄새 그리고 땀 냄새가 섞인 역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박진우는 숨을 꾹 참고 오물투성이인 시트 더미 속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어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냄새가 독해? 커피를 마시고 돌아온 청소부 한 명이 코를 쥐며 카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VIP 병동에서 나온 거라 그래? 거기 지금 난리도 아니라잖아. 다른 청소부가 맞장구를 치며 카트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벌컹거리는 진동과 함께 박진우의 몸이 이리저리 쏠렸습니다. 박진우는 시트 속에 파묻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기침이 나오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아야 했으니까요. 카트는 화물용 승강기에 실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박진우의 심장 박동 소리도 커져만 갔습니다. 띵동 12층입니다. 안내 방송과 함께 승강기 문이 열렸습니다. VIP 병동이 있는 12층이었습니다.
아우 분위기 살벌한 것 봐에 경호원들이 층마다 깔렸네. 청소부가 투덜거리며 카트를 복도 한쪽 구석에 세워두었습니다. 야, 휴게실 가서 잠깐 눈 좀 붙이자. 어차피 교대 시간이라 정신 없을 거야. 청소부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박진우는 카트 덕덮개를 아주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복도 끝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원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대 시간이라 그런지 서로 잡담을 나누며 경계가 느슨해진 틈이 보였습니다. 박진우는 소리 없이 카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복도 맞은편에 있는 린넨실 표지판을 보고 몸을 날렸습니다. 문을 열고 닫는 동작이 순식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린넨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진우는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사각형의 환기구 덮개가 보였습니다. 박진우는 선반을 밟고 올라가 십자 드라이버 대신 주머니에 있던 열쇠 끝으로 나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미끄러워 자꾸만 헛돌았지만 박진우는 이를 악물고 나사를 하나씩 빼냈습니다. 덜컹이자 좁고 컴컴한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묵은 먼지가 쏟아져 내렸지만 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박진우는 환기구 안으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통로는 겨우 사람이 기어갈 수 있을 정도로 비좁았습니다. 무릎과 팔꿈치가 함석판에 부딪혀 까졌지만 박진우는 포복 자세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래층 복도의 불빛이 환기고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박진우는 방향 감각을 잃지 않으려 병실 배치도를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121호 할아버지는 제일 끝방에 계셔. 얼마나 기어갔을까요? 환기구 격자 틈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변호사님 서류는 확실한 거죠? 한성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진우는 숨소리를 죽이고 격자 틈새로 눈을 갖다 댔습니다. 병실 침대에는 산소호흡기를 쓰는 회장이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는 한성철과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가 서 있었죠. 한성철이 한광훈 회장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고모부 진작 저한테 넘기셨으면 좋았잖아요. 그랬으면 이렇게 험한 꼴 안 보시고 편히 쉬셨을 텐데. 한성철이 변호사에게 손짓했습니다.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펼쳤습니다. 경영권 양도 및 위임장이라고 적힌 문서였습니다. 한성철이 주머니에서 붉은 인주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도장 찍으시고 편해지세요. 한성철이 의식 없는 한광훈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힘없이 축늘 노인의 손이 한성철의 손나귀에 잡혔습니다. 한성철은 거침없이 한광훈의 엄지손가락을 인주에 문질렀습니다. 안 돼, 박진우는 입을 틀어막으며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내려 맞고 싶었지만 지금 들키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환기고 틈새에 정확히 맞추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 한성철의 만행이 고스란히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성철은 붉게 물든 한광훈의 엄지손가락을 서류의 서명란에 꾹 눌렀습니다. 꾹 아주 선명하게 잘 찍혔네. 한성철이 지장이 찍힌 서류를 들어올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물티슈를 꺼내 한광훈의 손가락에 묻은 인주를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공증바로 처리하세요. 주주총회 시작하자마자 띄울 겁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할까요? 상태가 안 좋아 보이시는데 한성철이 한광훈의 산소 호흡기를 툭툭 치며 섬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총 끝나서 가결되면 그때 호흡기 때도 좋아요. 어차피 이제 껍데기뿐이잖아요. 박진우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 두 손으로 스마트폰을 꽉 잡아야 했습니다. 한성철의 그 악마 같은 목소리와 얼굴이 영상에 완벽하게 저장되었습니다. 가시죠. 이사들이 기다립니다. 한성철과 변호사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박진우는 환기구 덮개를 발로 차서 열었습니다. 쿵.
박진우가 병실 바닥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피투성이가 된 몰골이었지만 박진우의 눈빛만은 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박진우는 곧장 침대로 달려가 한광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광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진우가 할아버지의 귀에 입을 대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속삭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진우예요. 산소 업기 안에서 한광훈의 거친 숨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다 찍었어요. 저놈들이 할아버지한테 한 짓 제가 다 밝혀낼게요. 박진우가 한광훈의 손등에 자신의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가 놈들을 부수고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제발 살아 계셔야 해요. 박진우는 한광훈의 차가운 손을 한 번 꽉 움켜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성철이 주주총회장으로 이동하는 지금이 유일한 탈출 기회였습니다. 박진우는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살폈습니다. 경호원들이 한성철을 수행하느라 엘리베이터 쪽으로 몰려가 있었습니다. 비상 계단 쪽은 텅 비어 있었죠. 박진우는 신발도 없는 맨발로 복도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비상 계단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박진우는 계단을 세 칸씩 뛰어내려갔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스마트폰 속에 담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층 로비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어 위험했습니다. 박진우는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문을 열었습니다. 주차장 구석짐을 내리고 나가려던 택배 트럭이 보였습니다. 박진우는 트럭이 출구 차단기 앞에서 잠시 멈춘 틈을 타 열려있는 적재함 뒤쪽으로 몸을 날려 올라탔습니다. 트럭이 병원을 빠져나와 대로변으로 들어서자 박진우는 트럭에서 뛰어내려 지나가던 빈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대성그룹 본사요. 빨리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박진우의 모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학생, 꼴이 왜 그래? 사고 났어. 경찰서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박진우가 피 묻은 손으로 스마트폰을 꽉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전쟁터로 가는 중이에요. 제가 늦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제발 빨리 좀 가주세요. 박진우의 절박한 눈빛의 기사는 군말 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택시가 속도를 높이며 서울 도심을 질주했습니다. 박진우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클라우드 앱을 열었습니다. 업로드 완료. 한성 첫납 치사주 녹취. mp3 업로드 완료. 유원장 강제 날린 영상 mp4 업로드 완료. 박호준매 모리카드 사본집 모든 증거는 준비되었습니다. 박진우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대성그룹의 거대한 사옥을 노려보았습니다. 유리벽으로 된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본 적이고 있었습니다. 저곳에서 한성철은 승리의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겠지요. 기다려라, 한성철. 내가 짠 그 완벽한 각본 내가 갈기갈기 찢어주마. 박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사라지고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의 눈빛만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택시가 대성그룹 본사 정문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와 임원들이 숨을 죽인 채 단상을 주시하고 있었죠. 말끔한 정장을 입은 한성철이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자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한광훈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와병으로 인해 모두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한성철이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멈출 수 없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쓰러지시기 직전 저에게 그룹의 미래를 맡기신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한성철이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아까 병실에서 위조한 그 유언장이었습니다. 여기 회장님의 지장이 찍힌 유임장이 있습니다. 이 유언에 따라 제가 회장직을 승계하여 그룹을 이끌겠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성철이 비서에게 눈짓을 하자 의사봉을 든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해 없으시면 가을 선포하길. 그때였습니다. 과 대강당의 뒷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피범벅이 된 얼굴에 찢어진 점퍼를 걸친 박진우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있었습니다.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박진우의 외침이 강당을 쩔렁쩔렁 울렸습니다. 한성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저 미친놈 당장 끌어내. 한성철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박진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저는 한광훈 회장의 유일한 핏줄 외손자 박진우입니다. 박진우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흔들며 반상으로 절뚝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주춤하는 사이 박진우는 단상 옆에 있는 방송 제어용 노트북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연결했습니다. 저 사람의 가면을 지금부터 벗기겠습니다. 박진우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대강당 정면에 설치된 초대형 스크린의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은 병실이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고모부 진작 저한테 넘기셨으면 좋았잖아요. 영상 속 한성철이 의식 없는 한광훈의 손가락에 억지로 인주를 묻혀 유원장의 지장을 찍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주주들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상 속 한성철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주총 끝나서 가결되면 그때 호흡기 때도 좋아요. 어차피 껍데기뿐이잖아요. 강당은 충격에 휩싸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살인 미수야 회장님은 죽이려고 했어?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성철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꺼버려. 저거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한성철이 노트북을 뺏으려 박진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박진우는 한성철의 팔을 뿌리치고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내 엄마 한수연도 참 멍청했지? 가난한 낭만 웃기고 있네. 박호준 저놈 내가 붙여준 거야? 내 엄마 제거하려고. 한성철이 20년 전 박진우의 어머니를 몰락시키기 위해 박호준을 사주했다는 자백이 육성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박진우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들리십니까? 이 사람은 20년 전 제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갔고 어제는 할아버지를 살해하려 했으며 저를 납치해 죽이려 했습니다. 박진우가 마지막으로 박호준의 메모리 카드에 있던 결혼 설계 계약서와 자금 이체 내역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한성철이 머리를 감싸주며 비틀을거렸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그때 강당문이 열리며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한성철 씨 살인 미수 및 특수감금 납치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단상 위로 올라가 한성철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한성철이 박진우를 노려보며 악을 썼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내가 내 앞길을 막아. 쥐새끼 같은 놈이. 박진우는 차가운 눈으로 한성철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끝났어.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야? 한편 강당 구석 커튼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던 박호준이 살금살금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있던 형사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박호준 씨죠. 당신도 공범으로 체포합니다. 아이고 형사님 저는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습니다. 아들아 진우야 아빠 좀 도와다오. 박호준이 끌려가며 박진우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박진우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두 악인이 경찰에게 끌려나가자 강당에 있던 주주들과 임원들이 하나 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는 곧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진우 사람들이 단상 위로 올라와 박진우의 손을 잡고 격려했습니다. 긴장이 풀린 박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성병원 VIP 병실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한광훈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옆을 지키던 비서실장 박상무가 화들짝 놀라 의사를 불렀습니다. 한광훈이 산소 마스크를 벗으며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는 내 손주 진우는 어디 있나?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박진우가 들어왔습니다. 말끔하게 씻고 단정한 옷을 입은 모습이었지만 손과 발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박진우가 침대로 달려가 한광훈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광훈이 떨리는 손으로 손자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진우야, 살아 있었구나. 무사했구나. 박진우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구해서 많이 아프셨죠? 한광훈이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다. 내가 나를 살렸다. 박상무에게 다 들었다. 내가 그 무서운 놈들과 싸워서이 할애비를 지켰다고. 한광훈이 박진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내 딸 수연이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너까지 잃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느냐? 고맙다, 진우야.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돌아 마침내 만난 핏줄의 뜨거운 눈물이 병실을 적셨습니다. 1년 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은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말끔한 남색 슈트를 차려입은 박진우가 캐리어를 끌고 출국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그 옆에는 지팡이를 짚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는 한광훈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한광훈이 진우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가서 밥 잘 챙겨 먹고 공부도 좋지만 건강이 제일이다. 알지. 박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가 매일 영상 통화하신다면서요? 암해야지. 내 유일한 낙인데. 한광훈이 아쉬운 듯 진우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박진우가 한광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약속 지킬게요. 하버드 가서 정말 실력 있는 의사가 돼서 돌아올게요. 그래서 할아버지 건강. 제가 평생 책임질 거예요. 그래, 믿는다. 우리 진우는 엄마 닮아서 똑똑하니까 잘 해낼 거야. 그리고 돌아오면 엄마 산소에도 같이 가요. 이제는 웃으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구나. 수연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출국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진우가 한광훈을 한번 힘껏 안아드리고 게이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박진우가 뒤를 돌아보며 손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한광훈도 지팡이를 들어 흔들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진우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출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더 이상 비에 젖은 채 울던 소녀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가족을 지켜낸 청년의 뒷모직이 눈부신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푸른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진우군과 한 회장님의 기적 같은 재회 이야기 가슴 뭉클하게 들으셨나요? 차가운 빛 속에서 홀로 울던 소년이 든든한 할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비상하는 모습이 긴 여혼을 남깁니다. 돈과 탐욕에 눈멀어 천륜을 저버린 이들도 있었지만 결국 서로를 지키려는 진심 어린 사랑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정의를 구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무게에 지쳐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우군에게 찾아온 기적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뜻밖의 행운과 따뜻한 구원의 손길이 반드시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